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친환경차 부품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부지는 미국 텍사스 국경과 가까이 위치해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한 최적의 전진기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SMR 건설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지난 7월 전담 조직을 신설한 데 이어 연구직 인력 채용에 나섰습니다. KT가 2025년까지 최소 주당 1,960원의 배당금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보합을 보이는 등 시장에선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은행권이 최근 기업 대출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정부의 눈치를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세계 자동차 시장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미국 텍사스 국경과 가까운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전기차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는 계획인데요. 김효진 기자입니다. 멕시코 북동부 코아후일라주 라모스 아리스페. 이곳엔 주요 메이저 완성차 업체를 비롯해 부품 공장이 밀집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미국 텍사스 국경과 불과 30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한 최적의 전진기지로 꼽힙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곳 라모스 아리스페에 구동 모터 코어 생산 공장을 짓고 친환경차 부품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구동 모터 코어는 모터에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부품으로 전기차를 비롯해 하이브리드차, 수소 전기차 등에 탑재되는 핵심 부품입니다. 63,925제곱미터 대지에 준공된 제1공장에는 프레스 18대가 운용되며 내년 상반기 착공하는 제2공장을 모두 가동하면 오는 2030년까지 연간 250만 대 분량의 생산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2030년까지 국내 200만 대, 멕시코 250만 대 생산 체제를 갖추고 폴란드, 중국, 인도 등 거점별 해외 공장도 가동해서 연 700만 대 이상의 구동 모터와 글로벌 생산 판매 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미 완성차 업체와 2030년까지 4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장기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 9월에는 현대차그룹 북미 신공장에 전기차용 구동 모터코어 총 272만 대 공급 계약을 체결해 운영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북미 시장에 이어 유럽과 아시아까지 시장을 확대해 탑티어 친환경차 부품사로 성장해 나간다는 포부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현대건설이 오는 2026년 미국 본토에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건설하기 위한 밑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담 조직을 신설한 데 이어 연구직 인력 채용을 진행 중인데요. 또 국내에서 미국 현지 파트너사 초청 행사를 진행하는 등 협력 체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현대건설이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연구직 채용 공고를 내고 경력직 구인에 나섰습니다. 모집 대상은 SMR 노심 설계와 개통 설계 분야 경력자로 이달 말까지 서류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우대 사항으로는 SMR 국제과제 연구수행 유경험자 등을 내걸었습니다. SMR이란 증기 발생기, 냉각제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300메가와트 이하의 소형 원자로를 말합니다. 현대건설은 SMR이 미래에너지 시대 필수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지난 7월 맞춤형 조직인 뉴에너지 사업부도 신설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SMR 건설을 위한 파트너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주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에서 미국 파트너사인 홀텍 관계자 초청 행사를 진행하며 신뢰관계를 공고히 했습니다. 현대건설과 홀텍은 지난 2021년 SMR 개발과 사업 동반 진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 현대건설은 SMR 2차 개통 분야 상세 설계와 원전 시공을 맡습니다. 홀텍은 늦어도 2026년에는 SMR 건설을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SMR 시장 규모는 2035년까지 630조 원을 넘어설 걸로 추산됩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KT가 전날 주주 친화 배당 정책을 내놓았는데도 오늘 주가는 이렇다 할 반응이 없었습니다. 증권가는 불확실성 해소는 긍정적으로 봤지만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긴 힘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KT가 2025년까지 최소 주당 1,960원의 배당금을 보장합니다. 내년 1분기부터 창사 이래 첫 분기 배당도 시행합니다. 당기 순이익의 50%를 주주에게 환원하는 기존 배당 성향 역시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는 김영섭 KT 대표 체제에서 결정한 첫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당초 김 대표 취임 후 배당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를 일축시키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주가는 시큰둥합니다. 오늘장 KT는 33,350원의 보합권으로 마감하며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증권가의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당분간 주가가 기대 배당 수익률에 따라 박스권에서 등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나증권은 이번 배당 정책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향후 3년간 비용 감축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과도하게 높은 배당 성향을 지속함에 따라 차세대 성장 사업을 육성할 기회 역시 상실할 것이란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단기 큰 폭의 주가 하락도 없겠지만 의미 있는 주가 상승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하나증권은 기대배당 수익률 7%에서 KT를 사서 6%에서 파는 전략을 추천했습니다. 주가로 환산하면 28,000원 매수, 33,000원 매도인 셈입니다. 한편 알뜰폰 시장의 급성장 속 5G 가입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실적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기업 대출을 꾸준히 늘려왔던 은행권들이 최근 확대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업 살리기 기조에 이어 가계대출 규제가 기업 대출로 시선을 돌린 영향으로도 보이는데요. 하지만 부실 위험이 커져 건정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은행권이 최근 기업 대출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기업 대출 규모는 올해 들어서 약 5%씩 증가했습니다. 특히 공격적인 영업을 해온 하나은행은 이 기간 동안 12%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후발주자인 우리은행은 최근 속도를 맹렬히 올리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중견기업 34곳에 4,450억 원의 우대금융을 추가 지원하는 등 올해만 총 72개사에 약 9천억 원의 금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또 수출 실적에 따라 금리를 우대하는 기업대출 상품을 내놨습니다. 하나은행도 수출기업과의 상생을 취지로 총 1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 상품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가계대출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기업 대출에 특히 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은행권 기업 대출은 올 들어서만 11조 3천억 원이 늘며 잔액은 1,238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은행의 이런 움직임은 기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회사채 같은 직접 조달보다 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더 낫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 정부와 금융당국도 금융 지원을 더 확대하는 추세여서 은행들의 기업 대출 확대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연체율입니다. 5대 은행의 기업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6월 0.22%에서 올해 6월 0.37%로 1년 새 0.1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계속해서 확대되는 기업 대출이 새 부실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개인은 이제 DSR이나
LTV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기업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준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업 대출에 대한 기준들도 이제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실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가계대출뿐 아니라 기업대출도 관리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온라인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GS25가 자체모를 키우기보단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업계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디지털 부문 적자에 대형 플랫폼과 협업해 모바일 고객을 오프라인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인데요. 서지은 기자입니다. GS25가 카카오와 손을 잡고 모바일 사업을 강화합니다. GS25는 오늘 카카오톡의 새로운 로컬 기반 서비스 동네 소식에 입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GS25 점포에 유용한 행사 정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GS25는 카카오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GS25의 주류 스마트 오더 플랫폼 와인25 플러스와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연계한 서비스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출시하면 소비자들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내 와인25 플러스 채널에서 주류 상품을 구매하고 원하는 날짜에 가까운 GS25 매장에서 상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디지털 사업 부문 영업 손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를 통해 플랫폼 사업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GS리테일의 디지털 사업 부문이 포함된 공통 및 기타 부문의 영업 손실이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2분기 디지털 부문의 적자는 전분기보다 37.7% 줄긴 했지만 101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고전하고 있는 자체 앱을 키우기 위한 대책 마련과 추가 투자가 어려운 만큼 전 국민 소통 창구인 카카오의 이용객을 오프라인 매장으로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신규 고객 확보인데요. 무리한 프로모션을 하기에는 부담이 스러우니 기존에 있는 대형 플랫폼과 연계해 마케팅 비용을 아끼고 빠르게 이용자를 늘릴 수 있는 전략을 취한 것 같습니다. 한편 카카오톡 동네 소식은 현재 서울 송파구와 경기 분당구, 수정구에서 베타 서비스 중이며 GS25는 해당 지역의 50여 개 매장에서 테스트 운영 중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여행업계가 문화탐험 패키지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엔데믹 이후 증가했던 보복여행 수요가 단순 관광에서 점진적으로 여행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문화체험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이호진 기자입니다. 엔데믹 이후 크게 늘었던 보복여행 수요가 시간이 지나며 차츰 볼거리와 색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문화탐험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스카이스캐너는 오늘 트래블 트렌드 2024 리포트를 통해 엔데믹 전환 후의 여행 트렌드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코로나를 지나고 보복 여행이 제일 컸습니다. 2024년도에는 그러한 영향도 꾸준히 있겠지만 저희는 조금 더 문화체험에 집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래블 트렌드 2024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 여행객의 3분의 1은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보기 위해 단거리 비행을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화나 TV에서 본 장소로 떠나고 싶다고 응답한 한국인 여행객은 88%, 해당 수요가 실제 예약으로까지 이어진 비율은 45%로 집계됐습니다. 엔데믹 이후 보복여행 심리가 충족되면서 단순 관광보다는 문화적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행업계에서도 문화체험을 겨냥한 상품들을 출시하며 관련 여행 수요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교원투어는 샌드박스 네트워크와 MOU를 체결하고 크리에이터와 함께 떠나는 테마여행 라인업 강화에 나서는 한편 스타트업 기업인 빅하우스 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다양한 미식여행 패키지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트리플은 지난 16일 중국의 주요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실크로드 역사문화 탐방 패키지를 선보였으며 클룩은 지난 7월 테일러 스위프트의 더 에라스 투어 싱가포르 공연 익스피리언스 패키지가 공개 6시간 만에 완판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노란우산 홍보 모델 선발 대회를 열고 노란우산 공제를 홍보할 새 얼굴을 뽑았습니다. 이번 선발대회는 총 1,600여 명의 지원자가 몰려 열띤 경연을 펼쳤고 서류 심사, 카메라 테스트, 최종 심사를 거쳐 20명이 최종 선발됐습니다. 대상은 일반 부문의 유덕건 씨에게 돌아갔고 금상은 일반 부문의 신상원 씨, 홈쇼핑 모델 부문의 이하율 씨,
K-팝 꿈나무 부문의 양민아 씨가 수상했습니다. 선발된 홍보 모델은 TV 광고와 SNS 출연 등 홍보 활동뿐 아니라 노란우산 가입자와 가족으로서 수상 공연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각종 기후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폭염이나 가뭄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세계적인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물 부족의 원인과 미래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현재 지금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좀 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까? 세계자원연구소가 올해 8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25개 나라에서 현재 심각한 물 부족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자, 이들 나라들은 매년 물 공급량의 80% 이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물 저수량이 2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곧바로 식수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죠. 세계자원연구소에 의하면 1960년대 이후 전 세계 물 수요는 2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인데요.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물 수요가 늘고 있다면서 2050년까지 전 세계 물 수요가 현재보다 20에서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물 스트레스에 직면한 25개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칠레, 산마리노, 벨기에, 그리스 등인데요. 특히 바레인이라든가 키프로스,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등 5개 나라는 물 스트레스가 아주 가장 심각한 나라로 꼽혔습니다. 자, 이 물 스트레스는 뭐냐면 연평균 가용 수자원 대비 연간 물 수요의 비중을 뜻하는데요. 이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물 부족 문제 및 수자원 부족 위협 관리에 아주 취약합니다. 세계자원연구소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40억 명이 1년에 최소 한 달 이상 극심한 물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있는데 2050년에 이르면 물 스트레스에 노출된 인구수는 전 세계 60% 육박할 정도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되게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게 물 부족이 계속해서 심각해지는 좀 원인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가용한 그런 물 사용량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지구상의 물을 전부 사용할 수가 없죠. 전체 물의 97.5%는 먹을 수 없는 해수고요. 2.5%만이 담수인데 그런데 담수의 99.23%는 빙하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담수의 0.77%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인구 증가 도시화의 문제인데요.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100년간 세계 물 사용량은 6배가 늘어났고 매년 1%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인구 증가만 아니라 도시화로 인해서 물 사용량이 아주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기후변화와 강수량 변화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촌 곳곳에서 가뭄과 홍수가 점점 더 심해지고 물은 더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가뭄은 물 부족 지역의 상황을 악화시키고요. 수자원이 풍부한 나라조차 물 스트레스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또 기온 상승으로 물 증발량이 늘어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죠. 네 번째는 식량 생산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식량 생산에 필요한 물은 엄청나게 많이 물이 필요한데요. 지구촌의 물 30%가 작물 재배나 소고기 생산에 사용되죠. 다섯 번째는 물 관리가 미비하기 때문인데요.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물 사용에 대한 규제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물 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네, 물 부족에 시달리는 나라들, 경제적 영향까지 계속해서 받고 있다고요. 세계자원연구소에 의하면 2050년까지 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국가는 전 세계 국내 총산에서 31%, 약 70조 달러로 이것은 2010년 기준 24%, 약 15조 달러보다도 7%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세계자원연구소는 인도나 멕시코, 이집트, 터키 등 4나라가 해당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세계자원연구소는 물 스트레스 증가는 각 나라의 경제 성장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식량 생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는데요. 현재 전 세계 관계 농업의 60%가 극심한 물 스트레스에 직면해 있고 특히 사탕수수, 밀, 쌀, 옥수수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식량 수요량도 늘어난다는 건데요. 2050년 예상 인구 100억 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2010년보다 식량 생산이 56% 늘어나야 되는데 이 경우 물 소비량도 엄청나게 늘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기후변화의 모든 요소들이 다 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 이 물 부족 같은 경우도 좀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루나바 구시 에너지 환경 물위원회 회장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생태 번영주간 연례 행사에서 아시아는 가장 빠르게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화 중심지이며 이러한 경제 성장은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할 것이다. 철강 같은 전통적 제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라든가 청정 에너지 등 첨단 산업도 많은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2030년에 이르면 인도와 중국 등 고도 경제 성장을 하는 아시아 국가들이 심각한 물 부족으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물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물 부족의 경우 피해가 발생을 하지만 물 부족은 특히 농업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때문에 농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경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고 식량 안보가 위협에 처할 수 있는데요. 호주 농림수산부는 가뭄과 물 부족으로 인해서 농업 생산액이 14% 감소하면서 2023년에서 2024년 7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손실이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도 같은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화력발전소를 시킬 물이 부족하면서 8.2테라와트시의 에너지 손실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인도 가정 150만 가구가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 됩니다. 자, 이런 심각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물 부족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K외도 방기성 센터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중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중심부인 한 병원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사태로 민간인 수백 명이 숨져 이팔 전쟁은 중대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다음 달 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이번 파업이 현실화하면 서울지하철은 6년 만에 이루어진 지난해 파업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운행이 중단되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내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논의합니다. 이번 금통위에선 기준금리가 동결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 연 3%대 전세대출은 대부분 자취를 감췄고 최저금리가 연 4%대인 전세대출 상품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목요일인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내일 아침부터 비가 오다가 낮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남부지방은 밤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 오전까지 내리겠습니다. 5에서 30mm로 많은 양은 아니지만 내리는 동안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구름 뒤로 북서쪽 찬 공기가 유입되겠는데요. 모레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전망입니다. 주말 서울 아침 기온이 4도 안팎까지 내려가면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15도, 세종 13도로 시작해 낮에는 18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15도 보이겠고 낮에는 2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광주 14도, 부산 15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광주 22도, 부산 24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해상은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동해상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 반짝 추웠다가 다음 주부터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